이시이 시로는 1892년 일본의 찬란한 근대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역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 무척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는데요. 교토 제국대학 의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시이 시로는 제국의 보호 속에서 군의관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죠.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 사상으로 군사력이 곧 국력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경우 곧장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인 엘리트 코스였는데요. 그것은 이시이 시로 또한 마찬가지였죠. 세균학, 위생학, 병리학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그는 강력한 군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세균전, 세균을 통한 대량 학살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훗날 가장 강력하게 사용될 무기는 세균과 질병, 즉 생화학 무기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유럽은 전쟁에서 세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네바 의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시이 시로는 금지할 정도로 위험한 무기라는 사실에 더욱더 세균에 매료되었죠. 그는 일본으로 귀국해 세균전 부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합니다. 일본은 섬나라고 인구가 적어 병력도 광석 자원도 부족하기에 침략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균은 살상력이 크고 사망률이 높으니 투자도 적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932년 일본은 그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 인근의 부그마에 비밀 연구소를 설립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고 부대죠. 만주가 도고 부대의 설립 장소로 선택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는 만주 사변으로 인해 일본군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새어나갈 걱정 없이 통제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 내부에서 실험을 진행할 경우 일본인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 진행되지 못한 잔혹한 실험들을 만주에 있는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등을 동원해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고 부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크고 더 비밀리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 실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한들 주변의 민간인들은 그곳이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떠밀려 들어가지만 단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각만큼 보안이 견고하지 않았던 것인지 1934년 9월 포로 16명이 대규모로 탈옥하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은 이시이 시로의 실험에 의존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기 위해 같은 만주 평방지구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죠. 마을 4개를 무력으로 퇴거시킨 후 그곳에 비행장, 학교, 숙소, 신사까지 갖춘 대규모 기지를 건설합니다. 1936년 이 부대는 육군 정식 부대인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호칭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731 부대죠. 1939년 마침내 대규모 기지가 완성됩니다. 일전에 포로들의 탈옥을 겪었던 이시이 시로는 부대 주변에 상당한 부지를 특별 군사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 구역 주변에는 흑담과 고압 전선을 둘러 탈옥을 불가하게 제작하는데요. 또 주 연구시설이었던 로동 중앙의 안뜰에 특설 감옥을 설치하고 그곳에 포로들을 수감했죠. 만약 수감자들이 감옥을 탈출하더라도 건물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이중 봉쇄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731 부대를 말하면 모두들 마루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마루타란 일본어로 통나무를 뜻하는데 머리칼을 전부 깎은 수용자를 멀리서 보면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방역급수부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방역, 균과 전염병을 막고 급수, 물을 공급하는 예방의학 부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비밀 실험을 감추기 위한 위장 명칭에 불과했는데요. 1940년 본격적인 실험과 연구를 시작한 731 부대는 차마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비인륜적인 실험들을 자행하기 시작하죠. 731 부대는 이시이 시로의 목적대로 세균전의 연구에 열을 올립니다. 그들은 패스트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균, 탄저균 등의 세균을 마루타의 몸에 직접적으로 찔러 넣어 감염의 속도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실험하는데요. 살아있는 수용자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을 통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를 진행하거나 장기를 적출하기도 했죠. 실험이 끝나기 전에 수용자가 죽음을 맞이할 경우 부패로 인해 진행 과정을 보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실험 대상자를 가스실에 넣어 다양한 종류의 화학무기를 시험하였으며 독극물을 강제로 투입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기도 했죠. 이후 제작한 세균 폭탄의 효과를 알고 싶었던 731 부대는 실험 대상자를 말뚝에 묶고 비행기에서 투하한 폭탄과 일정 시간 후 바닥에서 폭발하는 탄 중
어느 쪽이 더 감염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폭탄의 파괴력과 확산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렇게 완성된 세균 폭탄은 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통제되지 않은 상황 속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근처 마을에 투하되기도 했죠. 1940년 중국 농안 지역에서 흑사병이 발병합니다. 이는 731 부대가 제작한 페스트균 폭탄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731 부대 소속 군의관 가네코 주니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40년부터 1942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에 따른 사망자와 감염자 또한 상당했다고 전해지죠. 지린, 저장, 후난, 장시성에 이르기까지 민간을 상대로 한 실험 또한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벌이는 행위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점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벌인 침략 전쟁은 기본적으로 동남아의 덥고 습한 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동상 실험까지 진행할 필요는 사실상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31 부대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극조온에 노출시켜 인위적인 동상을 유발하고 괴사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 일부로 시작되었던 실험은 점차 범위를 키워갔고 나중에는 수용자를 나체로 극조온에 노출시켜 온몸이 얼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요. 냉동된 신체 일부를 두드리면 부서지는지에 관한 실험도 진행하는 등 무기 개발보다는 연구자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실험들이 다수 진행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용자를 원심 분리기에 투입해 사망할 때까지 지켜보고 인체가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또 건조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얻어낸 것이 인간의 신체에 70%의 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수용자에게 식사 혹은 물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밀폐된 장소에 가두어두고 천천히 공기를 빼며 언제쯤 질식으로 사망하는지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포로를 대상으로 새로 발명하거나 구입한 총기와 포탄을 실험해 보기도 했는데요. 저항하지 못하게끔 말뚝에 포로를 단단히 묶어두고는 무기의 살상력을 테스트한 것이죠. 그들은 살상뿐만 아니라 치료도 연구했습니다. 주로 외과적 치료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르타에게로 눈을 돌렸는데요. 절단, 계보, 적출 등의 강도 높은 수술들이 마취도 없이 자행되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정말 치료를 위한 실험이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절단한 왼팔을 오른팔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접합하거나 팔이 있어야 할 위치에 다리를 접합하고 그 경과를 지켜보는 등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벌였기 때문이죠. 731 부대는 일본의 위대한 군대가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수혈이 전쟁터에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동물의 피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피를 말에게 주입하거나 말의 피를 인체에 주입하는 대체 수혈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죠. 갖은 실험에 동원된 피실험자들은 모두 사망했지만 731 부대원에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처리되는 일회용품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마루타가 일본 정부의 보호 아래 끊임없이 보충되었으며 이미 필요를 다한 마루타는 통나무처럼 태워버렸죠. 이러한 실험들은 과학적, 의료적 지식 획득과 병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어떤 제한도 없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고통과 생명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며 패전을 인정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현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8월 8일 소련이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를 침공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731 부대에게도 위협이 끼쳐왔는데요. 소련은 가해국에게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는 가혹한 처벌로 유명했죠. 실제로 소련은 1945년 5월 일본보다 앞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련이 만주를 공격하자 처벌을 두려워한 731 부대의 관계자들은 연구시설과 장비를 폭파하고 기록물들을 불태워 없애며 증거를 인멸하였는데요. 그 직후 남아있던 수용자들, 즉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마루타를 전원 학살하였죠. 많은 관계자들은 도주하였고 소련군이 731 부대가 주둔하던 평방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급한 증거인멸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자료들이 남아있었는데요. 또한 도주에 실패하고 소련군에게 붙잡힌 부대원들의 진술도 큰 역할을 했죠.
소련군은 그것을 통해 731 부대가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 인체 실험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 본토나 타국으로 달아난 관계자들은 소련군이 아닌 미군의 손에 차례로 붙잡혔는데요. 이시이 시로도 마찬가지였죠. 1946년 5월부터 미군은 일본 본토에서 전범 재판인 극동 국제군사재판, 일명 도쿄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전범 재판은 불합리하고 위선적이었는데요. 그들은 전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던 일본 천황 쇼와를 연합국의 점령 통치 안정과 정치적 타협을 위해 전범에서 배제하였죠. 애초에 기소부터 진행되지 않았으니 그의 지시가 증언으로 활용될 수 없었고, 그래서 재판 자체가 축소 또 축약된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과 이득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31 부대의 진실을 소련군이 밝혀낸 뒤로 미국은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실험보다 그것의 결과를 더 알고 싶어 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대량의 생체 실험 자료였기에 미국의 의학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당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자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메가더 장군은 미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731 부대는 기소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에게서 모든 자료와 증언 등을 취합하라는 명령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사법 거래를 진행하라는 뜻이었죠. 미군은 이시이 시로로부터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얻어내고 그를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시이 시로뿐만이 아니라 당시 731 부대의 수많은 관계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은 자료를 얻기 위한 대가로 이시이 시로에게 보상과 면책을 약속하였는데요. 이시이 시로는 25만엔, 현재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공무원 연봉 4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 731 부대원들도 미국 정부에게 비공식적인 보상을 제공받았죠. 이후 이시이 시로는 미국 정부에 고용되어 미국의 생물학 무기 연구 기지인 포트 데트릭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731 부대의 연구 결과와 생물무기 사용법에 대해 강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시이 시로는 731 부대에 관해 60건에 가까운 인터뷰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731 부대원들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질 뻔한 731 부대가 아주 미약하게 남아 기록에 남아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전범 재판과 상이하게 진행되었던 소련의 전범 재판, 하바롭스크 재판 덕분이죠. 소련은 12명의 731 부대 관계자들을 체포, 전원 기소하였습니다. 1949년 12월 소련은 그들이 붙잡은 12명의 관계자들을 향해 전원 징역형, 강제 노동형 등을 선고하며 731 부대의 세균전 및 인체실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최초의 공식 전범 재판으로 기록에 남게 되는데요. 소련이 기소한 부대원 중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죠. 관동군 총사령관 야마다 오토조, 군의 중장 가지스카 류지, 세균 제조부장 가와시마 기요시. 그들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전하기 전 도고 부대를 제외하고 731 부대에서만 약 3,000명의 마루타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발견된 일부의 자료를 통한 최소한의 추정치이며 실제로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도쿄 재판 이후 731 부대의 관계자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명문대학의 의학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 학장, 병원장 등 학계 및 의료계의 핵심 요직으로 복귀했는데요. 동상 실험을 주도한 요시무라 히사토는 교토 부립의과대학의 교수로 복귀하고 학장까지 역임하였으며 1978년 일본 정부는 그에게 훈삼등 우길장이라는 국가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죠. 731 부대에서 유행성 출혈열을 연구한 가사하라 시로는 731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키타노 마사지 등과 공동 작성한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확정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인체 실험의 결과값을 인체가 아닌 원숭이 실험이었다고 위장하여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 논문 속에서 언급된 원숭이의 온도가 실제 원숭이의 것보다 낮고 해당 논문을 토대로 실제 원숭이 실험을 진행한 다른 논문에서는 원숭이에게서 유행성 출혈열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논란에 휩싸였고 그들은 실험 대상이 마루타, 즉 사람이었음을 인정하였죠. 이시이 시로의 참모였던 나이토 료이치는 731 부대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혈액은행을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회사 중 하나인 미도리 주지를 창립해 초대 사장으로 부임하였죠.
731 부대의 전범들은 의료계와 학계에서만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정치계 거물로 성장한 인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그 주인공이죠. 기시 노부스케는 1930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후 만주국의 인사와 재정 등을 총괄하는 직책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바로 이시이 시로의 직속 상관이자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인데요. 도쿄 재판을 앞두고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면책되었죠. 전범 혐의를 벗은 그는 곧바로 일본 정계에 복귀하여 제56, 57대 일본 총리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외손자인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에게로 이어졌죠. 이시이 시로 또한 평온한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59년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이시이 시로가 아주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추후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2014년 교토대 의학부 도서관에 콜레라균 연구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시이 시로의 이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시이 시로는 죽기 전까지 의학계의 원로로 대접을 받았으나 그저 국가에서 잘 감추어준 덕분에 그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는 단 한 번도 전쟁 범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나 반성을 표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죠. 이처럼 731 부대원들은 처벌을 면하는 대가로 그들의 지식을 미국에 넘기고 일본으로 돌아와 의학 및 산업 분야의 엘리트 지위를 유지하며 죄의식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731 부대가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명칭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핵심 범죄인 인체 실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확인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70년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지난 2025년 9월 18일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731은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만 해도 무려 3억 4천만 위안, 하나로는 약 667억의 수익을 올리며 자국 내 대흥행에 성공했는데요. 개봉 이래만 26만 9천에 상영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영화 역사상 하루 최다 기록이라고 하죠. 감독은 이 영화를 위해 12년 동안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트는 증언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제작하며 철저하게 고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731은 오는 12월 한국에서도 개봉이 예정되어 있죠.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